반갑습니다. 세상이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학교에서 9시 10시 5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내 좀 방에서 상담 하나 하고, 12시에 제가 철학 학과장이기 때문에 학과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2시에 제가 동대구역에 나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이내 10분 만에 KTX를 갈아타서 양평역에 내려서, 그래서 시간이 5시쯤 도착이 됐길래 배가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가서 순대국밥을 한 그릇 먹고, 여기 와도 그래도 또 한 1시간 반 남았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글을 좀 쓰다가 여기 왔습니다. 참 한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도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한 30년 생활을 했었고, 사실 제가 이제 있게 되는 학교가 경북대학이다 보니까 대구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지역에 살아보니까 이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직도 제가 있는 학교는 굉장히 명문대학으로, 과거에 이 대학이 갖고 있는 명성은 사실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지역이 이렇게 자꾸 중앙과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낮춰지면서 대학도 동시에 좀 그런 현상을 보여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데 한편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철학을 하는 제 자신이 이런 주방과 지방의 차별의 문제, 불균형 사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 사회와 철학 연구회 회장을 하면서 그 정치 사회 철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한국 주민자치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학회에 제가 창립에서부터 참여를 했었고, 아마 지금 강공수에서 받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에 대해서 원래는 책을 하나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강의에 진행되는 여러 과정이 절차가 있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철학, 넓게는 인문학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자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소개에 더 비중을 두고 다룰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 다시 행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은 또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분야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분권자치대학에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원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충실하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 자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뭐 어디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 제가 적어본 겁니다. 요즘은 이제 간단히 글을 쓰려면 책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랬는데 그냥 막 이렇게 노트북 막 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써내려가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글들도 이번에는 강의를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해서 그냥 떠오른 생각을 투닥투닥 적어본 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게 한다. 어떤가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나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죽게 한다. 나 이제 잘 살았으니까 죽음 와라,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죽고 싶은데 끌려가는 건지, 나는 언제 내 삶의 주인이 될까? 어릴 적 태어나가지고 초등, 중등 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는 기타가 너무 치고 싶어서 그렇게 그걸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 그거 하면 빌어먹는다. 너는 그 로스쿨을 하든지 의대를 가든지 해서
그런 걸 해야지 이런 거 하면 너 앞으로 평생 고생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고 싶은 거 못 해보고 남이 살아야 되는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 행복한 건가요? 저는 절대 행복하다 보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내 죽음의 주인이 될까? 사실 어디서 제가 강의를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자꾸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자꾸만 권력을 치려고만 해요. 갈 것인데 왜 가는 준비를 안 할까요? 산을 오를 때는 힘을 줘야 되지만 산을 내려올 때 힘 주면 무릎 다 나가잖아요. 내려올 때는 비우고 힘을 빼야죠. 근데 왜 끝까지 그렇게 힘을 주고 자기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삶을 살다 죽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내가 기꺼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못 되고 내 죽음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가. 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입니다. 자기 삶도 스스로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개인 자치죠. 조금 더 크면 우리 마을들이 우리들 삶을,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다 살죠? 더 나아가면 양평군이 스스로 살아야 되고 스스로 죽음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를 감당해내야 되는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인류가 스스로 다스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범위를 넓힐수록 개인자치, 마을자치, 그죠? 시민자치, 국가자치, 지구자치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다른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호성 시인 아시죠? 외로움이라는 시에 쓴 수선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시를 이번 강의에서 조금 한번 같이 음미해보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나는 고전나무보다 구문나무가 더 아름답다. 대부분 사람들은 똑바로 자라고 아주 그냥 정말 말끔한 걸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정호성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고전나무의 그림자보다 구문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한방눈도 고전나무보다 구문나무에 더 많이 쌓인다. 그늘도 고전나무보다 구문나무에 더 그늘져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 잠이 든다. 새들도 고전나무까지보다 구문나무까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는다. 고전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나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구문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 학기인가 강의를 들어가서 저는 이제 철학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우리 사회에 우울, 조울, 자살 이런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철학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80년대부터 철학 학문에 들어온 새로운 분야가 철학 상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면 노후에 철학 상담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 공부를 했고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한 학기 내내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다른 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수업을 들어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끝나도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학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의자를 마주보고 앉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악수를 하라고 눈을 감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인사들을 잘 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16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하세요. 오히려 누가 타고 있다는 게 불편해요. 기차를 타도 전철을 타도 어르신이 앞에 서서 힘들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조금 굽어서 악수를 하면, 내가 조금 굽어서 들어주면, 내가 조금 굽어서 안아주면 우리가 한결 행복할 텐데 왜 그렇게 꼿꼿하죠? 왜 그렇게 굽어지지가 않죠? 자취를 잘못하면요, 스스로 다스리기는 잘하는데 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돼요. 그거는 빈곤한 자취예요. 풍요로운 자취는 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잘 다스리고 내 동네만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옆 동네 이웃하고 굽혀서 손을 잡고 연대를 해야 자취가 되는 거죠. 자취는 연대가 없으면 그거는 고립이에요. 서로 동네끼리 잘 살려고 싸우면 그건 자취가 아니에요. 국가들끼리 맨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려면 이게 국가 자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나는 이웃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주변에 많은 이렇게 제가 옛날에 홍은동, 녹번동, 홍제동 그 위에 산동네에 갔으면 독거노인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홀로 사시기 때문에 우울도 많으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동무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주변에 지금 제가 이번에 양평에 오면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양평군에 소위 노령층이 한 2만 6천 명 가량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한 11만 정도 되는 이 인구에. 너무 많죠? 얼마나 그분들이 외롭게 살 것이며 힘들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원래 88이신데요. 아버님께서 혼자 사실 때 제가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려 그러면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자고 가면 안 돼? 그 말씀에 돌아서기가 너무너무 내가 몹쓸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행복한 마을, 행복한 내가 되는 것은 나 혼자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주인이 돼야 되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정우성 씨의 구분나무가 없으면 사실은 첫 번에 제가 썼던 글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그 관점에서 현대 프랑스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 나치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고통받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힘들어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우리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갈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점점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구분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이 누구나 인간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다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로워야 행복한 것 같아요. 자유로워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아직도 구속받고 있고 가난해서 못 살고 있으면 그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지 않죠? 내가 권력의 어떤 억압을 받고 있다면 그건 난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또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에 휩싸이거나 공포에 휩싸였으면 나는 지금 자유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식으로 행복하려면 모든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행복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권력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 재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 그 사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차를 몰고 학교를 나온다고 가다 보면 코너를 돌다 보면은 카센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카센터 아저씨가 새벽 6시만 나와서 그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 뭐 많은 고민을 해요. 글 쓰는 문제부터 강의 뭐 어디 가서 하는 까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코너를 도는데 망치를 들고 토닥토닥 들고 있는 그 분을 보면은 저분이 진짜 행복하겠다. 나처럼 이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기 가면서 뭡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2개 사다 가면서 선생님 때문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본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음의 모든 어떤 이런 번뇌, 어떤 억압, 오는 어떤 간섭, 구속 이런 것들이 나의 자유를 얽어매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자유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자유로운 삶은 몸이 건강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몸이 아프면 참. 그러니까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더 늙어서 못 그러면 여행도 못 다닌다고. 응?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역으로 또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우울이 고프지면 암이 오기도 하고, 그죠? 암이 오면 또 우울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돌고 돌아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 몸도 자유로워야 되고 마음도 잘해야 다시 몸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가 잘 돼야 다시 말해 몸 자체가 잘 되고 마음 자체가 잘 돼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정부가 자치 분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군수님 오셔가지고 분권 자치해야 된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정책적으로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거는 그냥 사실 주민자치 해보면 주민자치 위원들만 있지 뭐 주민들이 별로 있나요? 저 그건 많이 알거든요. 저도 대구시 북구의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죠?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몸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자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선생님들 책상이 부러울 때가 없나요? 어떨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책상이 어떨 때 아마 부러울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예. 책상과 선생님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하잖아요. 예. 제가 철학하는 놈이 돼가지고.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상은 아무 생각이 예.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 네. 뭐 인간은 예. 아무 생각들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상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계셔. 그런데 왜 책상이 부러워요? 많은 생각들이 들고 고민이 될 때,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그럴 때가 있죠. 선생님 철학자예요. 아,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하지 못하는 책상은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 인간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강의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생각을 탈출하고 싶죠. 그죠? 근데 생각의 탈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회사 가서 일을 하다가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공문을 보다가 옆에 있는 동료 직원하고 막 끝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괴로운 거야. 근데 그거 마음을 괴로운 걸 떨어내려는데 안 떨어나가죠. 그거 어떻게 해요? 술 마셔요. 네. 선생님은 철학자야. 그렇지.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의도대로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생각을 끊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책상이 그리워서 책상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술을 자꾸 마시면 몸이 망가지고 그죠? 결국 마음도 피폐해지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가족들도 버림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갖다 주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좋은 해법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이 가져주는 고통을 벗어나죠? 운동을 합니다. 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운동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 예, 대화가 잘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도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책을 봐도 뭐 별로 찐통차다. 매일 계속 잘 수 없잖아요. 잠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나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가시나요? 그거 잘못된 종교예요 그러면. 제가 칸트 전공인데요. 칸트 선생님 그러면 안 된대요. 그건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래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기복성에 입각한 종교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데요. 여하튼 지금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놓는 방법이 있고 생각이 갖다 고통이 있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하는 곳이 종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다가가는 이유가 생각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술을 마시든 신앙을 갖든 생각이 갖다 주는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 우리 삶에 분명하고 그죠? 그걸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느냐?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강의 듣다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나 집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책상은 내가 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보고 뭐라 하지도 않고 제자리에 가겠다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죠? 이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는 존재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대신에 생각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자유도 고통스러워요. 삶에서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 선택의 자유가 고통스러운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사르트르는 뭐라 했냐면 인간은 자유외로 운명이 주어져 있대요. 다시 말하면 선택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래요. 그래서 선택이 아프대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 혼자서 선택하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 동네가 혼자서 이 선택에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를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의논을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 나누기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요즘 가족에 돌아가도 대화가 없고 회사에 가도 서로 승진 때문에 경쟁 때문에 대화가 없고 아파트 공간에 다 밀폐된 데 살기 때문에 대화가 없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우울이 늘어나고 자살이 늘어나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말 나누기가 없고 이웃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나누어지고 이웃이 있으면 마을이죠. 말이 나눔이 없고 이웃이 없으면 그건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는 홀로죠. 낯선 자들끼리 서로 각각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 고향 가고 싶죠. 말을 나눌 수 있고 이웃이 있는 거죠. 우리 자치 왜 합니까? 이웃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말 좀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병들고 있고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자치가 진짜 해야 될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로 말 나누기, 이웃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돼버렸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대안을 고민해 보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자기 생각의 능력이 부족해서 홀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으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더 우월한 존재를 찾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그 존재에 자기를 맡겨요. 그래서 저 조만간 또 이사 가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할 때 날 잡죠? 어르신 돌아가시면 몇 호 잡죠? 그죠? 뭐, 다 기둥에 이런,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하늘이 벌을 준다고 믿고 있고, 강이 벌을 준다고 믿고 있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자기를 다스릴 그런 자치 능력이 안 되는 시대의 인간들의 삶이 어떠냐면 어떤 우울한 존재에게 기도하고 빌고 살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제 어머님이 낙동강변에서 저를 길러셨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저를, 예, 요즘 가을 지나고 겨울 초엽에 추울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강변을 가요. 가서 막 섭자지 같은 걸 태우면서 이렇게 강에다 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제가 장남이거든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빌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는 열심히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잘 되게 해줄 능력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강님이 아들을 잘 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시대에는 어떤 우울한 존재에게 자기를 맡김으로써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다 뭐로 시작된다? 신화로 시작됩니다.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신화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님한테 자꾸 빌었는데 가뭄은 계속 오고, 강님한테 계속 빌었는데 아들은 잘 되지도 않고. 예? 이제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어야 될지 고민하죠? 그죠? 그러면 강님보다 더 파워 있는 존재가 어디 없나? 선생님 있으니까 강의가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강님한테 안 되면 강님보다 더 우울한 존재는 강님을 만든 사람이 더 우울하겠죠. 자, 강님을 합장하면 어떻게 돼요? 강은 자연이죠. 자연을 합장하면은 자연을 창조한 자를 찾아가는 거야. 여기에 서구의 기독교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연을 창조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자연 믿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지? 자연을 만드신 분한테 가서 직접 내가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삶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참 종교를 잘못 믿어가지고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빌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막 오늘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집에서 기도만 좋은 성적 나온다 그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어? 막 암이 걸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하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구 중세가 몰락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누굴 믿어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믿어서 왔던 불행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안 믿겠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믿었는데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면 다시 믿고 싶지 않죠. 그때부터 어떤 삶이 자기를 지배해요? 의심이 지배해요. 의심이. 그죠? 그 서구의 근대화 과정, 우리가 서구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 근대화 영향을 받았던 이 우리의 근대화 과정, 이 근대화 과정에서 자라나는 인간의 생각의 양상이 믿음에서 의심으로 터닝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나만 믿겠다는 거야. 나만 믿겠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의심하며 살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시대에 중요했던 것은 성전이었잖아. 성전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성직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이 경제를 다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그거 다시 안 믿어. 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의심을 해. 모든 걸. 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난 이분을 못 믿겠어. 이분도 저를 못 믿겠어.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사회 속에서. 자, 그런데 서로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뭐예요? 거래야, 거래. 거래잖아요. 그죠? 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요? 성전 중심의 종교 중심 도시에서 의심을 하고 거래하는 시장 중심 도시로 바뀌죠? 도시 할 때 도가 행정이죠. 시가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대도시가 뭐예요? 시장이 지배하는 동네야. 그러니까 시장에 살기 때문에 다 의심해. 그죠? 믿을 것 하나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서 최고는 초월자인 신이었는데 왜? 그것이 무너진 시장에 들어왔을 때 최고의 신은 돈이야. 우리 솔직히 요즘 돈님 찾아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나 돈님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돈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을 보면은 시장이 중심이 되면 돈이 지배하게 돼 있고, 그죠?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은 인간의 분리를 통해서 정식을 한대요.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파업을 하거나 임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막 투쟁하면은 제일 힘들어해요. 경쟁시켜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서로 쥐어짜게 만들고 그래서 막 생산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본을 추구하는 자는 인간의 분리를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의심을 시켜서 대학에도 이런 문화가 약간씩 들어오고 있어요. 막 연봉제다, 무슨 성과, 성진에 자꾸 막 업적 따지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류가 잦았는데 요즘은 문고리 잠가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병이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가 있고 이웃도 없고 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와 버린 게 바로 시장 지배고 무한 경쟁이고, 그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단순히 이걸 끝난 게 지금 글로벌 자본이 뛰어다녀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월가의 이 금융들이, 자본들이 국가를 뛰어넘어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는 민족도 갈라져야 돼요. 동남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국가를 뛰어넘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자식들 미국으로 공부시키러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들도 미국 가 있고 뭐 돈 버는 남자면 집에 있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도 찢어지고 가족도 찢어지고 다 찢어져.
요즘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냐면 지방자치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있는 행정기관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동시켰잖아요. 근데 주말에 신도시 만들었는데 가보면 썰렁해요. 다 어디 갔어요? 서울에 집에 간 거야. 돈은 지방에서 벌고. 그리고 왜 가족들이 지방에 못 내려와요? 교육이죠. 아예 교육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 때문이야?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국가 내에서만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자본이 국가를 초월해서까지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기러기 압박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가족 분열, 민족 분열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도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간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도시는 말을 잡아먹고 자란다. 아마 양평도 내가 양평에 오니까 그래도 양평에 뭔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리저리 막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양평의 문제가 무엇인가 대부분이니까 양평이 서울에 물대느라고 규제가 강해가지고 이게 공장이 못 들어서고 산업지대가 못 들어서서 우리가 못 먹고 산다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깨끗한 도시, 청정도시로서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안 된 나라는 이 도시가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시간 날 때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르베리 홀이라고 하는 오래된 미래란 책 혹시 아세요? 네. 오래된 미래. 그거 보면은 그 인도 티베트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그 소금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그냥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본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힘이 큰 곳에서 이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맑고 깨끗했던 이 지역들까지도 자꾸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양상들로 이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 빼앗겼죠. 허리 동각 나서 전쟁에 분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상처를 많이 받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 강해져야 되고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빨리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그 급성장주의. 이 급성장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속도전이 빨라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강국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 좋은 점도 있지만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연구년을 가 있는 사이에 제가 좀 일부러 시골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절을 하고 좀 제가 치과하면서 뭐 좀 작업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컴퓨터 켜면 매일 날라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일의 2배가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 미국 가 있는데 일은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학과 조교실에 조교 근무하는 거 보면은 공문 하나 내려오면은 한 일주일 그래서 결제해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지금은 틱수하면 날라오고 틱수 날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엄청나. 속도는 돈이다. 그죠? 근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속도를 내요. 그럼 우리 돈을 받고 뭐 월급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시간을 내가 누리는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돼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현실이 아니죠. 어디예요? 가상세계죠. 선생님들 업무 볼 때 하루 중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지내는 시간하고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관계 맺고 지내는 시간 따져보면 점점점 가상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죠. 거기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간접적이고 익명적이죠, 만남이 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도시 올 때 이웃이 없어졌고 이웃에서 사이버 도시로 들어가면 더 없어져 버리고 자꾸 이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장소가 상실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철학 쪽에서 이런 개념을 다룰 때 장소란 단어와 공간이란 단어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합니다. 오다 보니까 제가 KTX를 서울역에 타고 다시 여기 양평역에 내리니까 그 앞에 바로 높은 빌딩 하나 들어서 있대요. 아마 그 역 앞이니까 꽤 뭐 값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상가를 가질 때는 요충지에 잡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로 어디가 살라 그래요? 땅값 오를 때 찾아가 살죠. 집값 오를 때가 찾아서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리가 값이 매겨지면 공간입니다. 자리가 값이 매겨지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에 오시면은 동성로가 있어요. 그 계산성당이 있고,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제일교회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일제시대부터 있던 그런 유물들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화 시인 아시죠? 이상화 고택이 거기 있어요. 근데 한때 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뭔가 도시를 이렇게 정말 좀 현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없애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고택이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많은 타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상화 고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간은 개성이 없습니다. 장소는 개성이 있어요. 장소는 역사가 묻어 있고요. 기억이 묻어 있고 흔적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른 선생님과 나가 다르다. 내가 개성이 있다. 나만의 어떤 색깔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개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 못 가진 곳에 가서 보고 싶지 우리나라 있는 거 보고 싶어요? 똑같은 아파트 쭉 올려놓고 똑같은 빌딩 올려놓고 밋밋하게 개성도 없는 그런 데 와서 보고 싶겠어요? 우리는 뭡니까? 과거에 상처가 너무 많은 집에 살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했던 그런 건물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없애버립니다. 갈아엎어버리고 재건축이 전부. 유럽에는 300년, 400년 된 집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 마을이 독특하고 그 집이 굉장히 독특해서 우리가 보고 싶죠. 우리가 자치운동을 하고 분권운동을 하면서 마을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공단이 있었던 지역에서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찔러 나갔던 그런 곳도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지워버릴 게 아니라 그걸 복원을 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개성이 있는 그 공단의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삶을 생각하게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앞뒤가 다 지워버리면 뭐가 남아있나요? 역사를 지워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들, 장소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머물기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너무 낯설어, 다. 그래서 장소 복원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을 살리기죠. 그죠? 거기에는 우리들이 간직했던 시간이 머물러 있던 것이었고, 그죠? 우리들이 나눴던 추억들이 머물러 있던 곳들이죠. 그거 빨리 없애고, 건물 짓고, 공장 세우고, 그러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장소가 이후 상실이고, 자살, 결국은 자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치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압축을 하면은 한국의 역사는 자치가 빈곤한 역사였다. 현대사가. 저는 어디가 강의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1987년을 두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 87년 이후에 과거에 87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자면 참여연대, 경제실천연합회, 환경연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할 때였고, 그죠? 그 안국동에 거기서 활동할 때였고요. 그 다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거기서 활동할 때예요. 저도 참여연대에서 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민운동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민중운동과 노동운동하고 소위 말하면 어떤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주의하고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부당한 어떤 지배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 적대 관계가 굉장히 격렬하게 투쟁적으로 폭력적으로 전개됐던 약사였죠. 그러다가 87년에 와서 합법적 저항운동으로 바꾸자고 이야기됐고, 그래서 감시운동으로 돌아서자고 이야기됐고, 그래서 그때 뭐냐면 뭡니까? 공천 거부만 할 거냐, 그죠? 직접 낙선운동까지 개입할 거냐, 이걸 놓고 낙천이냐, 낙선이냐 가지고 너무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따지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그 시점을 두고 제가 분석하는 게 뭐냐면, 87년 이전은 국가가 명령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던 시대예요. 교육도 국가의 명령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다 국민교육장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군사정권 시절로 이어져 왔던 시절은 국가의 명령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를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명령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속 느낌을 받죠. 속박되는 느낌을 받죠.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명령 많이 하면 가출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조직에서 조직장이 너무 명령 많이 하면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옮기면 죽여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또 갈 때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힘을 가진 자의 명령을 통해서 근대화를 해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리고 우리 동네가 스스로 다스리고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국가명령 구조 아래서 근대화됐던데도 자치는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명령이 너무 심하다 보면 탈출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져요. 구속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욕망을 추구할 수 있고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꿈의 자리가 어딘가요? 시장이죠. 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죠? 그 서양도 신분제 사회를 깨는 게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노력한 사람 더 가져가고 노력하면 네가 귀족이라 더 가져가면 안 돼, 이제는. 노력하면 가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은 뭡니까?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죠. 그래서 다 명령에 억압받은 자들이 자유에 목말라서 시장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도 시장으로 급속도로 빨리 뛰어나온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아주 뭡니까? 높은 경지까지 올라온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실용정부죠.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시장으로 다 뛰어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능력 경쟁이 지배하는 거야. 능력 경쟁이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없어. 그죠? 국가가 명령할 때는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꼼짝을 못했고, 시장이 막 파고들어 버렸을 때는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또 마을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생적인 어떤 단위로서의 자치를 하고 하는 분권을 가는 공동체가 자라나기가 어려웠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현대 사회의 빈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치부재, 분권부재의 사회가 한국 현대 사회의 비극이었다라는. 근데 그런데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교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뭐냐면 일본만 해도 자치가 발전돼 있어요. 상당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뿐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전에. 기업도 보면 대기업 중심이고. 그죠? 모든 게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구조죠. 오히려 대만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봐요.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게 안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대기업 무너져도 끝장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령과 경쟁을 통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가상공간까지 급속도로 자라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일찍이 제가 이 프랑스의 칸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는 에밀이라는 교육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칸트가 워낙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산책을 일정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을 가면은 칸트 산책할 때 시계가 몇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칸트 선생님이 안 나타나길래 집에 가서 창문 너머를 보니까 이 책을 보고 몰두하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장작 루소의 에밀이었대요. 그만큼 심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들은 도시의 성벽이 시골의 농가를 파괴한 파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지는 않는다. 수도에 솟아있는 모든 궁전을 볼 때마다 나는 지방 전체가 황폐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벌써 이때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에서 마을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 중앙의 지방이 깨지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저때 벌써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8세기 때 이 고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구는 이미 지방 분권이나 지방 행정, 지방 정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자, 요건 조금 이제 시장이 자꾸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이쪽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면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시장에서 고통받거나 시장을 피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경북대학 처음 갔을 때는 호봉제였거든. 호봉제예요.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호봉제였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국립대 법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대학 이런들 시장에서 왜 자유롭냐고, 대학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경쟁을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연봉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호봉제 할 거냐 연봉제 할 거냐 학교 교수들끼리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연봉제 하세요. 그러니까 호봉제를 원하는 사람은 그럼 인간미 사라진다고, 그거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들 연말에 평가를 받거든요. 업적 평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르쳤던 제작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막 능력이 좋아가지고 업적이 높으니까 A가 돼버리고, 은사인 당신은 저 밑에 C나 D 떨어져 버려요. 회사에만 비참한 게 아니라 대학도 비참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경쟁해서 뛰어들고 싶지 않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경쟁하러 안 가고 싶어.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 자, 관계를 끊고 뭐예요? 혼자가 돼. 혼자? 그러니까 이 혼자가 되면 싱글이 되는 거야. 혼술, 혼밥. 혼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가 되면 심심하죠? 심심하면 뭐 해야 돼요? 자기하고 놀아야 돼, 이제는. 자기하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자기하고 놀려면 자기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반려동물을 많이 이렇게 또 친구처럼. 그죠? 근데 앞으로 뜨는 사람이 뭐예요? 요즘 로봇 공학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로봇 도움이 나옵니다. 이 로봇 도움이 산업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것 중에 또 로봇 연인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손도 안 잡고 쳐다보지도 않고 로봇하고 이제 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요즘 아직 로봇이 안 되니까 뭐하고 많이 놀아요? 혼자 놀 때 뭐하고 놀아요? 핸드폰 갖고 놀잖아, 이걸 갖고요. 그렇죠? 이거 갖고 놀죠? 이거 있으면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 없으면 외로워서 못 견뎌요. 근데 옆에 친구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어느덧 사람은 사라지고 요것만 남은 거야. 자, 그러면 혼자 노는 사람이 더 재밌게 놀게 하려면 요걸 어떻게 돼요? 더 재밌게 놀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아크레디트 시켜야 되지, 그죠? 아크레디트 시키면 우리 더 재밌게 계속 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만들어달라고 또 요구해요. 그럼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더 재밌는 거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만들어주고 하면서 자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기계와 친구가 돼버리고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이거는 끄만 꺼지는데 사람은 안 꺼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에서 막 앞사람하고 뭐 좀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가지고 망치 들고 때려버리고. 소위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고 있는 우리 불안을 뭐라 그런다? 누구랑 사람과 결합되는 걸 겁을 내는 거야. 융합되는 걸. 융합되는 걸 겁을 내는 거야. 또한 동시에 이 기계랑 분리될까 봐 겁을 내요. 분리불안. 요거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융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융합불안이 작동하고 있고 가상공간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이게 여기 분리불안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좀 파고들어오면서 공직사회, 동료들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에 들어가서 자식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망상적인 우울증으로 이게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정치 행정 제도에 있어서 뭐 자치 분권 좋아요. 그거 어떻게 입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병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시 이웃을 살려야 되고 마을을 살려야 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를 보는 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분권과 자치가 가능할 때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가능하려면 지방의 교육 자치가 안 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신도시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로 지방을 내려놓게 해놨지만 결국 서울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역마다 교육 자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대구에 있는 대학에 나와도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어디 갔든지 차별받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수행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고 경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방에서 나왔다 차별받고 월급도 작게 주고 그러면 다 서울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서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예 서울 교육번호 시키려고 그러면 저도 애 둘 서울 교육시키는 아직도 빚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벌어서 다 교육비에 쏟아붓기 때문에 어른들의 행복지수는 극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이 서울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양평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재정자립도 20% 정도밖에 안 되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재정자립이 되려면 교육이 자치가 돼서 교육으로 인해서 돈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보존이 돼서 여기서 재정이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역 인재들이 재정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중앙으로 다 가버리고 나면 지역은 누가 이끌며 지역은 누가 돈을 벌며 지역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의 자치가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립이 안 되면 자치도 불가능해요.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자치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립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자치가 안 되면 자립이 안 되고 재정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에 보니 양평에 무슨 대학을 만드는 IT 대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대요. ICT 대학 뭐 이런 이야기도 어디 볼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지역이 중앙에 서울에 빨려 들어가서 모든 여기서 돈 벌어가서 서울에 애 교육시키는데 다 쏟아 부어버리고 나면 양평 뭐를 어떻게 해?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라를 이끌어 사는 입장에 서 있다면 저는 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기관들을 다 흩어야 됩니다. 이걸 흩지 않으면 교육자치 없이는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하고 그런 교육의 어떤 자치적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서양의 흐름인데요. 우리 사회에 촛불 운동이 전개됐잖아요. 그죠? 촛불 운동을 뭐 좀 보수적인 진영에서 볼 때는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건 뭐 좋은 발전적인 현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많이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 자치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될 점이 뭐냐면, 촛불 운동을 했던 주체들 있잖아요. 촛불 운동을 주체들은 과거의 운동 주체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과거의 운동 주체들은 상당히 계급성을 갖고 있거나 어떤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타도해야 된다는 그 투쟁적인 접근을 굉장히 심지어 폭력적인 방식까지도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과거 이명박 그 소고기 강호병 그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 대통령 시절에 이번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광화문에 나가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뭔가를 노력했던 사람들이 생활인들이에요. 노동계에서 무슨 뭐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나 민중운동에서 무슨 계급적 투쟁을 했거나 그런 마르크스적인 어떤 노동 프롤레타리아 투쟁운동을 했던 그런 조직적인 어떤 주체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생활 주체들이 가족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그 먹을거리 놓고 같이 앉아서 우리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오히려 과거에 강호병 그때 광화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직적인 세력들이 나타나서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만큼 생활 주체들에 의해서 변화를 모색을 했다라는 것이, 그럼 이게 우리 사회만 있느냐? 프랑스의 1968년 68 운동이 있죠. 68 운동 이후에 서구 베네 운동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소위 뭐라 하냐면 민중 개념이나 노동자 개념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다중이란 말을 씁니다. 다중. 그래서 요즘 다중정치, 다중혁명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성을 가진 다양한 생활인들이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변혁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생활정치, 생활혁명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들 주장하는데 그게 이제 관계돼서 미시운동, 탈중심운동, 자율주의운동 이제 이걸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말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분권 자치에 대한 그 표방을 하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현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제대로 실현하려고 그러면 분권 자치 제대로 해야죠.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도 동해 주민자치위원들을 동해에서 주민자치 구성하는 것이 주민들의 스스로 뽑아가지고 주민들에서 움직여야 돼야 되는데 중앙에서 행정 라인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 이거는 관치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풀뿌리가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권 자치란 말이 정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강의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분권이란 말과 자치란 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봐요. 분권한다고 자치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중앙 권력 쪼개가지고 지방으로 권력을 다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서 자치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양평에도 아마 뭐 무슨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주도를 한다든지, 그죠? 우리 대구에 오면 또 그 맹문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럼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지역 안에 중심이 있어요. 중심을 없애자고 자치하는 건데, 중심이 있으면 자치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권력을 지방으로 분할만 시켜놓는다고 해서 자치가 나온 거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주민 각자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그게 자치가 된 건데, 권력만 지방으로 쪼개놓는다고 해서 성립된 거냐? 그건 아니라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앙이 권력을 다 쥐고 있으면 자치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치를 가기 위해서 분권이나 방법을 쓰는 거지. 분권이 됐다고 해서 꼭 자치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권은 하나의 방법론상의 과정이고 지향해야 될 자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 통계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지방으로 사무가 많이 이전이 됐더라고요. 근데 다시 지금 회귀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시대 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뭐 세계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보면 지방 정부가 더 잘 해결해요. 그래서 자꾸 중앙이 지방을 못 믿는데 이제는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중앙정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지방정부가 더 잘 해결하는 것들은 많이 살려주는 것이 그게 국가 전체를 볼 때 이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더니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건데 분권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또 자립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돈 많이 벌어가 부자고 나 아무한테 의존하지 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내 좋은 옷 사 입고 내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거 자치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마을 만들 때도 뭐예요? 잘못하면 마을에 돈벌이만 한다고. 그 돈벌이 하다 보면 어떤 동네 보면 화랑마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그림도 그리고 이래가지고 뭐 막 손님들 끌어모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도시가 돼 있어. 그래서 이웃이 더 없어. 그냥 그거는 마을 운동을 빙자해서 돈을 버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권만 돼도 안 되고 자립만 돼도 안 되고 또 자율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연대가 돼야 되는 거죠. 연대가. 자, 이것이 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자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라 봅니다. 그거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들에 의해서 어떤 기획을 해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개발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나와. 그거는 아니죠. 그건 똑같이 중앙에서 감시하던 방식의 어떤 연장선일 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이 동네를 살고 있는 사람이 뭐가 고민이고 뭐가 삶의 어려움이고 뭐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그 원인 진단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여론을 통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기획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그 위원들 몇 사람이 머릿속에서 기획해 나가는 거는 그건 저는 잘못된 길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동네에 사는 생활 주체들을 우리가 다시 주인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지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업무를 보실 때도 평소 때 커피도 자주 마시고 대화도 자주 하고 그런 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손발이 잘 맞잖아요. 그죠? 일이 잘 돌아가죠. 그런데 그런 친근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 해보자 그러면은 뭐 딴지 걸거나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어떤 우리 동네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우선 친해져야 돼요. 그죠? 사무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제 남동생이 좀 못 살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이 있는데 나는 친해지려고 가까 다가가는데 우리 형은 교수잖아. 나는 이런데 갈수록 자꾸만 자꾸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서로 친해지려고 해도 내가 높은 데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감정으로 공감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 같이 놀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 노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놀면은 공부 안 하고 너 망한다고 놀지 못하게 하고, 그죠? 국민들 놀면 게으르다고 문제 삼았고, 그죠? 직장에서 놀면 쫓아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놀이가 창조를 해내고 놀이가 노동을 활성화시키고 놀이가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이웃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놀이 공간으로 불러내서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만드는 놀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경기하는 놀이도 있겠고, 뭐 물건을 만드는 놀이도 있겠고, 악기를 같이 다루는 놀이도 있겠고, 책을 같이 읽는 놀이도 있겠고, 놀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놀이들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인문 공동체입니다. 혹시 거기를 가보신 적 있나요? 대구를 들어오면 구미에서 대구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중간쯤에 외관이라고 있어요. 외관. 예. 칠곡 외관. 그 외관이란 지역이 뭐냐면은 인문학 도시로 성공한 도시예요. 업이에요. 여기처럼 양평처럼 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개막을 가요. 제가 거기 운영을 할 때 참여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군수님이 그 지역을 다시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서 그 주부들 있잖아요. 마을 주부들이 거기를 안 떠나요. 구미로도 안 가고 대구도 안 가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에 가보면은 아시죠? 옛날에 6.25가 터졌을 때 다부동 전투라고, 그죠? 다부동 전투가 터졌을 때 거기가 바로 마지노선이었죠. 굉장히 아주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래서 그 전쟁 세대들이 이제 그 지역에 오래 계셨고, 이제 그런 세대들을 통해서 뭐냐면 전쟁의 그 어떤 삶의 역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냐면 글도 못 쓰고 이렇게 그 문자를 못 배웠으니까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또 글로 옮겨서 책으로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손자나 젊은 친구들이 읽혀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사람 도서관이에요. 책 도서관이 아니고 사람 도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을 시키고, 또 금남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요, 마을 입구에 가수원들이 있고 이렇게 막 논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마을 입구에 곡식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상 공동체, 그거를 식당을 거기다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책상을 놓고 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그 책을 거기서 특강을 했어요. 거기 할아버지도 오시고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듣고 밥 먹고 토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또 논두렁을 타러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안에 뭐냐면 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앉아가지고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거기 그 찜질방이 또 있어. 찜질방에 가서 또 그 뜨뜻한 데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우리 마을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정말 그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사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어떤 참여성을 높일 수가 없고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문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인자의 사람인이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면은 그걸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데 집중을 간다면, 사회과학 공부하면 권력관계나 재물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룰 까 생각하지만, 인문학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소통하며 살까가 고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가 뭡니까? 경제적 성장을 위한 경제적 공동체를 걸어왔어요. 그죠? 힘의 공동체를 추구해 왔어요. 이웃이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를 못 만들어 봤어요. 제가 독일에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냥 개인주택들이 쭉 많죠. 근데 골목을 가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 큰 테이블에 한 12~1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곳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뭐냐면 할아버지부터 젊은 아가씨까지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때 90년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께서 집에 어르신과 같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화면, 장면은 왜 저런 장면이 나오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당신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 과연 살고 있는가? 얘는 밥 먹자. 신문 좀 보고 TV 보고 자자. 평생을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남남으로 살다 떠나는 그 결혼이 왜 했죠? 내 아내가 무슨 고민을 갖고 사는지, 내 남편이 무슨 고민을 갖고 사는지, 인문적인 정신으로 소통하는 가족이 돼야 건강한 가족이고 행복한 가족이고, 그런 동네가 돼야 건강한 행복한 동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너무 경제적으로만 살아왔어. 정치도 이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돼요. 부자 나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 장소 복원 말했죠. 그죠? 장소 복원. 공간을 넘어서 장소로. 일터, 놀이터, 쉼터 있죠. 어떠한 동네가 가장 행복한 동네는 일터가 있어야 돼요, 우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판교, 제가 앞으로 동탄으로 이사 오려고 그러거든요. 네. 동탄, 이런 지역을 제가 보면서 특히 동탄 호수공원 주변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자립형 도시로서의 그 제반 기관들이 일터가 있어요, 일터가. 일산 신도시에 살았거든요. 그 일터 없어요. 잠터예요, 잠터, 쉼터예요. 근데 일터가 없으면 경제적 재정 자립이 안 돼요. 재정 자립이 안 되면 자치 못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권 자치를 하려면 일터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교육은 넓은 의미로 봐야 돼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좀 스님께서 뭐냐면 그 가정을 했어요. 옛날에 한 30년간 구두 닦기를 하셨다. 구두 수술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이 구두 수술을 하는 젊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스님께 그 강의를 부탁하는 거야. 저 같은 사람만 이게 나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김밥 30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 주고 했던 그 할머니 불러서 강의도 부탁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삶 속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 머리 평생 30년 동안 미용했던 사람 중에서 그걸 통해서 사람한테 느꼈던 것, 택시 운전 30년 하면서 느꼈던 것, 이러저런 것들을 다 쏟아내서 다시 주민이 강사가 되고 주민이 주도자가 되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자꾸 개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를 해서 다양한 이 지역의 분들을 통해서 일터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물이 고갈돼 가고 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물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고, 다양한 어떤 양평을 떠올리면 물 하나는 양평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구축해내요. 그리고 물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놀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물을 통해 또 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쉼터 잘 만들어 놓으면 다 쉬러 와요, 이게. 돈벌이 돼요. 그죠? 놀이터 잘 만들어 놓으면 다시 놀러 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터는 경제공간이고, 그죠? 놀이터는 문화공간이죠. 쉼터는 생태공간이잖아요. 이거 갖춰져야 행복한 동네죠.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각 마을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노년층이 많은 곳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은 곳도 있고 어떤 특정 직업군이 많은 데가 있고
그죠? 그것도 지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 지역을 통해서 분석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거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일본의 이가자키 그 항에 이 말자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다 아름다움이 들어있죠. 저 아름다움이 인문학이에요. 혹시 책을 좋아하시고 인문학에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좀 읽어보세요. 프랑스의 대중철학자이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사르 페팽이에요. 페팽. 사르 페팽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아름다운 사람은요, 모두가 좋아해요.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서 존경을 하지만 정겹게 다가가기는 좀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름답다는 말 잘 안 해요. 아버지는 좀 존경한다 이런 말 하지. 엄마가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다움은 어디 관계돼요? 사랑에. 사랑해. 그죠?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시비 가려가면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잘못해도 와서 괜찮다.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안 할게. 괜찮아. 그죠? 근데 아버지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사회는 너무 도덕적이도 굳어버려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아름다운 세계가 돼요. 우리는 지금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가야 될 세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정치가 짊어져야 될 과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부자 나라 만드는 것만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들까를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 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쇠와 끼고 싶은 살이 있다. 더 깊이 찔리고 싶은 상처가 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싶은 영혼이 있다. 온몸을 찔려도 성이 안 가시는 쾌락이 있다. 서울에선 못이 잘 팔려나간다. 나날이 수요가 급장한다. 이게 뭐예요? 찌르는 못이 잘 팔린다. 이면 찌르는 못이 서로 찔리고 찌르고 서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제 목 그만 팔고 좀 서로 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분권자치라고 하는 거를 뭐 그렇게 국가 정치자로서의 그런 뭐 근사한 생각을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인문학자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분권을 고민해야 되고 자치를 고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가 있어야 뭐 행정자치니 무슨 재정자치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없는데 혼이 빠졌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인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